어머니, 괜찮아요. 병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달리는 구급차 안 은지는 시어머니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재빨리 할머니를 옮겼어요. 그 뒤를 은지도 따라갔죠. 어머니는 지금 검사 중이세요. 1시간쯤 후 큰며느리 선영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으시네? 시어머니를 대충 살핀 후 병실을 나선 큰며느리. 큰며느리가 향한 곳은 시어머니의 집이 있는 동네였죠. 저 시세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에서 서명숙 할머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는 명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서며 명숙 할머니는 벽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금이 간 타일들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도 좀 고쳐야 하는데. 명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던 욕실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명숙 할머니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손을 뻗어 벽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명숙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명숙 할머니는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떨어진 휴대폰이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명숙 할머니는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큰아들 진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명숙 할머니는 다시 막내 아들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준우는 두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준우야,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졌다. 일어날 수가 없구나. 전화기 너머로 준우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앞 빌라에 살고 있는 준우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내인 은지도 급하게 뒤따라 나왔죠. 불과 1분도 안 돼서 두 사람은 시어머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욕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시어머니를 본 은지는 눈물부터 핑 돌았습니다. 준우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기 다세대 주택 3층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78살이시고요. 지금 일어나질 못하세요. 구급대가 출동한다는 연락을 받은 준우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금방 구급차 올 거예요. 10여 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계단으로 들것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들것을 옆으로 세우고 한 계단씩 올라갔죠. 어머니, 눈 떠보세요. 이제 병원 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은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명숙 할머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제가 갈게요. 은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은지야, 부탁해. 나는 형한테 연락하고 바로 갈게.
구급차 안에서 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은땀이 맺힌 시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은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명숙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대기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죠. 잠시 후 준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검사 중이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도 연락했어요?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문자 남겼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큰 며느리 선영이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선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은지와 준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지금 검사하고 계세요. 의식 없으시거나 한 건 아니지? 선영의 첫마디였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선영을 바라봤죠. 선영의 표정에서는 걱정보다는 안도가 먼저 보였습니다. 네, 다행이죠. 형수님, 어머니 의식은 있으시지만 아직 검사 중이세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시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합니다. 또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 보호자분이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 김에 건강검진 하신다고 하셨죠? 이틀 정도 입원해서 검사하시고 퇴원하세요. 의사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명숙 할머니 곁에서 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선영은 병실 뒤편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명숙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명숙 할머니의 시선이 병실 뒤편의 선영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명숙 할머니의 눈빛이 조용히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알려주러 온 거였어요. 병원에 온 김에 다른 검사들도 함께 진행한 터라 오늘 오전에 결과를 듣기로 했죠. 은지는 밤새 병실 의자에서 눈을 붙이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넘어지신 분들은 또 넘어질 위험이 높거든요. 의사가 선영과 은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보호자분이 함께 집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동안은요. 네, 알겠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선영과 어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은지의 말에 선영이 갑자기 은지를 돌아봤어요. 동서가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선영의 물음에 은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답했죠. 일단 며칠 휴가 내려고요. 회사에 사정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은지의 대답을 들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집에 애들이 있어서요. 동서가 계속 있을 거지? 선영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은지는 선영을 배웅하며 고개를 숙였죠. 네, 형님 제가 있을게요. 조심히 가세요. 선영은 병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어제 말한 것처럼 어머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야. 그리고 어제 다른 검사한 것들도 다 괜찮으시대. 전화기 너머로 남편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는? 내가 갈까? 아니, 괜찮아. 동서가 계속 있을 거래.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어. 선영은 전화를 끊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애들이 있다는 집이 아니었어요. 선영의 차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그 낡은 다세대 주택, 매달 들어오는 월세, 그리고 앞으로의 재개발 가능성까지 모든 것들이 계산기처럼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78배 나이. 슬슬 앞으로의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나이였으니까요. 얼마 후 선영은 다세대 주택 근처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선영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개업자가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투자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얘기를 하자 중개업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 보고 오신 곳 있으세요? 저기, 저 동네 다세대 주택들 있잖아요. 선영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쪽 재개발 이야기 없나요? 아, 저기요? 요즘 뜨고 있어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학군도 좋아서요. 그럼 집값이 오르겠네요? 선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중개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특히 3층이나 4층짜리 다세대 건물이면 보상도 괜찮게 나올 거예요. 당장에 진행되는 재개발은 없지만 뭐 월세 수익도 괜찮을 거고요. 선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부동산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그런 건물이면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위치랑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최소 15억은 봐야죠.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세는요? 다세대는 매달 나오는 월세가 중요하잖아요. 월세는 뭐 방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600에서 700은 나올 겁니다. 선영의 머릿속에서는 15억이라는 숫자가 빙빙 돌았어요. 월세 수익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자산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선영은 부동산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어머니 집 있는 동네 말이야.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대. 전화기 너머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요양원은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집에서 계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도 그 생각이야. 일단 그렇게 하자.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그 시각 병실에서는 명숙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까지 꼼꼼하게 닦아드리면서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실래요? 은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은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일으켜 앉히고 물컵을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명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당연한 건데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 땀으로 젖은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었어요. 은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세심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큰 문제 없으시대요. 내일이면 집으로 가실 수 있어요. 은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집이 걱정이구나. 그 말을 듣고 은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집이요? 집은 며칠 비면 티가 금방 나는데. 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잔 며느리의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의 다크서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사람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라고. 위급할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지,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지, 그게 진짜 마음이라고요. 병원에 오지도 않은 큰아들, 잠깐 들렀다 간 큰며느리, 그리고 밤새 곁을 지킨 막내 며느리. 명숙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지는 회사에 연락해서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함께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우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와. 어머니 일로 가족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 진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도 뵐 겸 그럼 어머니 집으로 갈게. 저녁 6시 명숙 할머니가 사시는 다세대 주택 3층 거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안방에 계시고 거실 소파에는 큰아들 진호와 선영, 막내 아들 준우와 은지가 마주 앉았어요. 낡은 소파에 4사람이 앉으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지는 미리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아주버님과 형님 앞에 놓았죠. 선영은 컵을 힐끗 보더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형수님.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요양보호사를 쓰는 게 어떨까? 선영이 재빨리 거들었어요. 맞아요. 전문가가 돌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선영은 말을 이으며 은지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오랫동안 혼자 사셨으니까 익숙한 이 집에서 지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준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요양보호사도 하루 종일 계시는 건 아니잖아. 저녁이나 밤에는 혼자 계셔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병원에서 연계된 요양원은 어떨까요? 그 말에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어요. 요양원이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선영이 계산기라도 두드리듯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여기 월세 나오는 거로 낼 수는 있겠지만 좋은 요양원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도 어머님 노후자금이잖아요. 그걸 다 요양원비로 쓰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도 앞으로 오래 사셔야 하는데.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요양원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가는 거지. 우리도 너희도 자주 들여다보면 되지. 선영은 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지내시던 곳에서 계시는 게 편하실 거고. 거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은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의 시선이 은지에게 향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어머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어머님 뜻을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진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말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다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돌봐드려요? 어머니가 만약에 집에 계시고 싶다, 요양보호사도 싫다 이러면 어쩌려고요? 그 말에 준우가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그럼 형 댁에서 모시는 건 어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호와 선영은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의 눈이 커지더니 급하게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준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일하지만 형수님은 일단 집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집도 넓고 크고. 그러면 형 댁에서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한 척하며 대답했죠. 우리 집은 사시던 데가 아니라 어머니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선영은 손을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지금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때예요. 할머니가 오시면 애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여기서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호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이 집에서 계속 사셨으니까 여기가 제일 편하실 거야. 거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준우는 답답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그때 안방 문 뒤에서 명숙 할머니가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어요. 큰아들 부부의 표정, 막내아들 부부의 표정이 모두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는 모습,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까지. 명숙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눈빛이 점점 또렷해지더니 마침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변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명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실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담담한 확인 같은 것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을 확실하게 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위급할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거실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일단은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오시는 분을 구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들르는 거지. 선영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익숙한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 비용도 요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현실적이죠.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은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호 부부가 돌아간 후 은지는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는 은지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준우가 아내 옆에 다가와 말했죠. 미안해.
내가 형한테 더 강하게 말할걸.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어머님이 걱정돼서.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안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은지와 준우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더니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슬퍼 보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깼다. 큰애들은 갔니? 명숙 할머니는 굳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은지를 바라보셨어요. 네. 조금 전에 가셨어요. 어머니 주무신다고 조용히 갔어요. 그날 밤 준우와 은지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 빌라라고는 하지만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는 걸리는 거리였어요. 은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오갔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준우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은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건 어떨까? 준우가 깜짝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뭐, 우리가 어머니 집으로?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머님 혼자 두면 걱정될 것 같아서.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집 오래돼서 당신 불편할 텐데.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 어째? 우리 집은 좁아서 어머니가 불편하실 거야. 은지의 말에 준우는 은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당신 괜찮겠어? 나야 그렇다 쳐도 당신은 불편할 수도 있잖아. 은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댁에 남는 방도 있고. 은지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러면 나야 너무 고맙지.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은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엄마를 일찍 잃었잖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은지가 10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 내가 못해본 거 어머님한테는 해드리고 싶어. 은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알았어. 우리 그렇게 하자. 하지만 준우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어차피 요양보호사는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일하잖아. 은지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회사 그만두거나 휴직할게. 뭐? 준우가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 퇴직금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병가 내고 휴직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은지야, 그건 너무 큰 결정이야. 내가 그 회사 다닌 지가 얼마인데. 준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어요. 격리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곳이었죠. 괜찮아. 어차피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은지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는 일 그만두는 것보다 어머님 혼자 두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 준우는 아내의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절대 후회 안 해. 일이야 다시 할 수 있지만 어머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같이 지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은지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끄고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은지가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저희가 여기로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싫다. 너희는 너희 집에서 살아라. 어머님. 그리고 불편하다. 늙은이랑 젊은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눈치 보게 돼. 나 이 나이 먹고 니들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다.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제가 맞출게요. 제발 들어와서 살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니? 명숙 할머니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혼자 두기 싫어서요. 그리고 남보다는 제가 더 편하시잖아요. 제발. 명숙 할머니는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은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어쩌고? 회사는 휴직 신청했어요. 안 받아들여지면 퇴직하려고 해요. 일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명숙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간절함 앞에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하겠니? 네, 어머님. 절대 후회 안 해요. 결국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지는 시어머니와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날 형님인 선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영은 대뜸 말했어요. 동서, 너무 유난 아니야? 무슨 이런 일에 휴직까지 해? 휴직 안 되면 퇴사를 한다고? 세상에 너무 유난이다, 동서. 선영의 유난스럽다는 말에 은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칭찬은 아니더라도 핀잔을 들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편하시려면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서요. 동서만 세상 효부 같네. 나는 못된 며느리 같고. 선영의 핀잔에도 은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들 챙기셔야 하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일단 알겠어, 동서. 그 소식을 들은 선영은 남편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동서네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산대. 뭐? 진짜? 응. 동서가 회사도 그만둔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그런다는 거야?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선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은지와 준우는 자신들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내놓자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은지는 그 집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살던 집, 시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집이었죠. 이사를 마친 날 저녁, 은지는 명숙 할머니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명숙 할머니가 통장을 받아들고 물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님이 해주셨던 집이잖아요. 이거 그 집 판 돈이에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로 이 집 주방이랑 욕실이라도 수리해요, 우리.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돈은 너희가 써야지. 너희 살림 미천인데. 저희는 당장 큰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둘이 벌면서 모아둔 돈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너무 오래돼서 저희도 편하게 지내려면
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싱크대도 녹슬었고 욕실 타일도 깨졌잖아요. 명숙 할머니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10여 년 전 두 아들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말했었죠. 집은 엄마가 해줄게. 너희가 원하는 곳을 말해봐라. 큰아들 진호는 강남 쪽의 비싼 아파트를 원했습니다. 신혼집으로 모두가 원할 법한 손색 없는 곳이었죠. 명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막내 아들 준우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은지가 한 말이 달랐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댁 오가기 편한 곳이 좋아요. 제 회사도 그쪽이 가까워서요. 결국 은지는 시어머니 집 바로 맞은편 빌라를 골랐습니다. 다른 며느리였다면 더 비싸고 좋은 곳을 원했을 텐데 은지는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을 택했던 거였죠. 그리고 지금 그 빌라를 판 돈을 고스란히 다시 들고 온 은지. 명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와 준우가 시어머니 댁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휴직을 신청했던 은지는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죠. 요양보호사를 불러봤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해하시는 게 보여서 은지는 본인이 모시겠다고 결정한 거였어요. 퇴사 후 은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명숙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은지가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흰쌀죽에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이었어요. 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차려주니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제가 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식사 후에는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은지는 작은 공책에 약 먹는 시간을 적어두고 빠뜨리지 않고 챙겼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은지가 물컵과 함께 약을 내밀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며느리가 건네는 약을 받아 드셨어요.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걸음은 느렸지만 은지는 천천히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너는 젊은데 심심하지 않니? 늙은이랑 이렇게 느리게 걷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이렇게 느리게 걸어가니 주변도 눈에 들어오고 더 좋은데요? 명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어머니 덕분에 회사 그만두니 이런 여유도 생겨서 전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좋다며 웃는 은지를 보고 명숙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하고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방 불빛 아래서 설거지하는 은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막내 부부가 들어오면서 수리한 주방은 깔끔했고 깨끗했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내가 며느리 복이 있구나. 명숙 할머니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며칠 후 명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행을 좀 다녀오긴 해야 하는데. 사실 명숙 할머니는 매달 한 번씩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월세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몸이 불편해서 은행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산책할 겸 갔다 와도 될 거리이긴 했지만 다녀오면 꽤나 고단해서 이번 달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네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힘드시면 제가 혼자 다녀올까요? 은지는 지난달에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갔던 일이 떠올라 혼자 다녀오겠다고 제안했어요. 지난달에 은행 업무를 보러 나섰을 때였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은 천천히 걸어가니 20분이 좋게 걸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갈 때는 택시 타요. 안 되겠어요.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은지는 명숙 할머니를 앉히고 대기표를 뽑았어요. 통장을 정리하고 가입해둔 것들을 이것저것 은행원과 할머니가 확인하는 했죠. 그동안 은지는 대기하는 곳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은행 외출은 어머니에게 꽤나 고단한 일이라고 판단했죠. 실제로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피곤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은지는 얘기했습니다. 통장 정리만 필요하신 거면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그럼, 얘야, 은행 가서 통장 정리 좀 해다 줄래? 명숙 할머니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네, 어머님. 바로 다녀올게요. 은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10분쯤 걸어서 은지는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 ATM 기계 앞에 섰죠. 통장을 넣고 정리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쭉 올라갔어요. 입금 내역들이 주르륵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표시됐습니다. 꽤 많은 동그라미들과 숫자가 화면에 떴죠. 은지는 화면을 힐끗 보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렸을 뿐이었어요. 기계에서 통장이 나왔고 은지는 그것을 받아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부자시네. 은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은 시어머니 것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도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은지는 은행을 나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명숙 할머니께 통장을 건넸죠. 어머님 다녀왔어요. 통장 여기 있어요. 고맙다 얘야. 명숙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펼쳐봤습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세입자들이 입금한 내역들이 쭉 떠 있었습니다. 혹시 입금을 빠뜨린 세입자가 없나 한번 훑어보던 명숙 할머니는 은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조금의 흥분도 놀람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 정리를 해드렸다는 뿌듯함만 얼굴에 담겨 있을 뿐이었죠.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물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명숙 할머니는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돈을 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한 달에 받는 월세들은 꽤 많았습니다. 이 통장 하나로 다 받고 있으니 매달 찍히는 금액도 어마어마했죠. 그 월세들은 들어오면 월말에 자동으로 다른 적금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할머니는 은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 명숙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선영은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어때? 시어머님은 좀 괜찮으셔? 쓰러지셨었다며. 선영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동선애가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 어머, 진짜? 요즘 시대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동서가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대단하다.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회사를 그만두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른 목적? 무슨?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알잖아, 너도. 시어머니 명의로 다세대 주택 하나 있는 거. 그 오래된 집이라도 받으려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가 사는 거 아닐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 친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끄덕였어요. 하긴 요즘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직장 그만두고 들어가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치? 근데 그 집 오래됐다며 꽤 비싼가 보네. 내가 물어보니 15억쯤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월세가 못해도 700만 원은 나온대. 세상에 너무 좋네. 근데 동선애가 그렇게 나오면 너도 뭐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찜찜하고 불안하던 차에 친구의 생각도 그렇다고 하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그날 밤 선영은 집에서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계산하는 거였어요. 반지하부터 다 해서 몇 집이었지. 한 집당 월세가 얼마였더라. 선영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무심코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거의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손 버릴 일 없으니 니들 잘 사는 거나 신경 쓰라는 말씀이었죠. 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이 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달에 700만 원이면 1년이면 8,400만 원. 10년이면 8억이 넘잖아. 선영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많은 월세 수입을 막내 부부가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다시 시어머니 동네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어요. 저번에 왔던 사람인데요. 중개업자가 선영을 알아봤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투자 결정하셨어요? 아직은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세대 건물을 하나 사려면 실제로 얼마 정도가 드나요? 선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컴퓨터를 켜고 최근 시세를 확인했어요. 3층짜리 다세대고 보통 반지하도 끼고 있으니 위치가 역세권이면 최소 15억은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안에 내부 상태가 더 좋으면 20억도 가능하죠. 20억. 선영이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동네가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오를 겁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을 나온 선영은 차에 앉아 다시 계산기를 켰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20억짜리 건물이라. 안에 싹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더 높이면 월에 1,000만 원도 월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에 1,000만 원.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수입이라고 생각하니 선영은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이 자신의 몫이 된다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내 막내 부부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 부동산 시세도 호재도 더 빨리 들었을 거라 생각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선영은 남편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선애가 분명히 그 집 노리고 들어간 거 맞아. 진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다세대 건물 말이야. 어머니 사시는 집. 내가 알아봤는데 15억은 되는 건물이래. 게다가 월세가 매달 700씩 나온다고. 근데 수리 좀 하고 하면 월 1,000만 원도 월세가 가능할 거야. 진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월에 1,000만 원? 그러니까 막내네가 동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들어가서 사는 거지.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그 집 받으려는 거야. 분명해.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도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해. 장남이 버젓이 있는데 말이 돼? 선영의 말에 진호는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차피 큰아들 주실 거야. 여보, 속 편한 소리 하지 마. 지금 몸 좀 안 좋으실 때 저렇게 옆에서 살랑거리며 있는데 어머니 마음도 바뀌실 수 있어. 우리도 주말마다 가는 거 어때? 선영의 말에 진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는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해주셨고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 앞 빌라를 해주셨죠. 본인들이 원해서 고른 거라는 걸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호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차이가 나는 대우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죠. 하지만 확실히 해둬서 나쁠 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면 곤란했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 주말부터 진호와 선영은 시어머니 댁을 규칙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선영은 백화점에 들렀어요. 고급 과일 세트를 샀습니다. 샤인 머스켓 한 송이에 5만 원이 넘는 것이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선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좋은 거래요. 제가 골라서 샀어요. 명숙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은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명숙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영은 과일 상자를 식탁에 놓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머님, 요즘은 좀 어때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나저나 여기 욕실이랑 주방 공사하셨다면서요? 깨끗해졌네요. 선영이 주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오셨어요? 응, 어머님 뵈러 왔어. 근데 동서 어머님 식사 제대로 챙기고 있어? 어머님 살이 좀 내리신 것 같은데. 선영은 은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시어머니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쓰세요. 아이고, 괜찮다. 가져가라. 아니에요. 받으세요. 어머님이 쓰셔야죠. 저희가 매 끼니 챙기지 못하니 어머니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선영은 봉투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서랍에 넣으셨어요. 1시간쯤 있다가 선영과 진호는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지는 식탁 위에 과일 상자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비싼 거 사오셨네. 은지는 과일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형님처럼 비싼 선물을 사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괜히 시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은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을 무쳐드렸어요. 식사 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선영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옷을 사왔어요. 어머님,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래요. 한번 입어보세요. 선영이 고급 브랜드 옷이 든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내용물을 봤어요. 너희들 거나 사지 뭘 이런 비싼 걸 사오니. 괜찮아요. 어머님이 잘 어울리세요.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 집 안 곳곳을 훑고 있었어요. 새로 수리한 주방과 욕실, 깔끔해진 거실까지. 은지는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은지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다녀가는 토요일 밤에 되면 기분이 조금 울적했습니다. 매번 비싼 선물을 사들고 와서 어머님께 안겨드리는 형님과 자신의 처지가 비교되었기 때문이었죠. 자신도 어머님께 더 좋은 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젠 둘이 벌다 남편이 혼자 버니 예전보다 조금 더 아껴 써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생활비로는 새 식구 먹을 거를 하기에 바빴으니까요.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두 며느리를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 과시하는 큰 며느리, 그리고 묵묵히 일상을 돌보는 막내 며느리. 그 차이가 명확히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 돌아간 후 명숙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영이 사다 준 비싼 과일들, 고급 옷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을 사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은지가 시어머니 댁에서 생활한 지도 석 달째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숙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진호야, 이번 주말에도 올 거니? 네, 가야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주말에 올 건지 묻는 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긴 진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 그럼 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그런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명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일이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언제고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선영은 남편에게서 어머니의 호출 소식을 듣고 잠을 설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뭔가 발표하시나 봐. 선영이 이불 속에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가 보네. 분명히 재산 얘기실 거야. 중요한 얘기라고 하셨다며. 선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열심히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자 선물을 사들고 가고 매 토요일마다 들락거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다세대 주택 3층 거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상석에 앉으셨고 양옆으로 두 아들 부부가 마주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은지가 준비한 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내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진호와 선영은 자세를 바로 하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준우와 은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니.
명숙 할머니는 한 명씩 천천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정리를 해두려고 한다. 어머니,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명숙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내 말을 다 들어라. 명숙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이미 결정한 거니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겠구나. 먼저 이 집은 장손인 큰아들 진호 내게 주겠다. 순간 선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속으로 역시 라고 외치며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호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응, 이 집은 내 거다. 준우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하신 거면 그게 맞아요. 어머니 거잖아요. 명숙 할머니는 은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명숙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 집은 내가 죽고 나서 주겠다. 네. 선영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죽고 나서 이 집은 진호 내 거다.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서 환한 표정이 사라졌어요.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언제?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사실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선영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피어올랐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다른 건 천천히 얘기하마. 명숙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 말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일단 이 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다. 다른 재산은 나중에 천천히.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른 재산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다세대 건물 말고 다른 재산이 또 있다는 건가? 어머니, 다른 재산이요? 선영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피곤하구나. 명숙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은지가 재빨리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안방으로 모실게요. 고맙다. 명숙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시자 거실에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니, 곧 진호와 선영만 남았어요. 은지와 준우는 조용히 자리를 뜨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다른 재산이 뭘까? 뭐 아는 거 있어? 글쎄,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아닐까? 어머니 여기 월세 나오면 생활비 쓰시는 거 말고는 다 모아두실 테니 그런 게 얼마나 된다고. 이 건물이 제일 큰 재산일 텐데. 선영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15억에서 20억이라는 이 건물을 받기로 약속받았음에도 불안했어요. 다른 재산이라니. 시어머니의 그 의미심장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부엌에서 은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아내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은지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 같아. 어머니가 이 집을 그대로 다 형내 주실 줄은 몰랐네. 준우는 은연중에 이 건물을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실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그리고 어머님 재산이니까 어머님 뜻대로 하시는 게 맞지. 은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자신이 일을 하는 동안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명숙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한 말,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모두 예상한 대로였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다른 재산이 무엇인지, 그게 누구에게 갈 것인지,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막내네한테 갈 리는 없겠지. 장남인 우리한테 집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20억짜리 건물보다 더한 재산이 어머님한테 있을 리가 없지.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 선영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눈빛, 그 말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다시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비싼 선물을 들고 왔어요. 고급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대요. 선영이 웃으며 건강식품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하지만 명숙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선영의 그 조급함과 계산이 모두 보였으니까요. 약속이나 한 듯 매 토요일에만 오던 선영이 다른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토요일이 아닌 때 왔으니 너무도 티가 난 겁니다. 하지만 목적이 확실한 선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생각과 눈빛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속 발표가 있고 나서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명숙 할머니가 은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토요일에 변호사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큰애네한테 연락해라. 은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별거는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다들 모이라고 해.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형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변호사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어머님이 호출하셨다는 얘기였죠. 선영은 그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토요일에 변호사님이 온다고 어머님이 우리도 오라고 하셨대. 변호사? 무슨 일로? 그건 동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신 집 서류 작업 하시려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우리한테 집 주신다고 하셨잖아. 선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유언장이라도 미리 작성해서 공증 작업을 하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말로는 시어머니가 죽고 난 후 이 집을 너희가 가지라고 하셨지만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알아보니 동생 부부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혹시라도 소송을 걸면 온전히 다 상속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생 부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약속을 받았어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불렀다고 하니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선영의 말에 다른 짐작되는 것이 없는 준호도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가 보네. 토요일에 가봐야겠다. 토요일 오후 거실에는 다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하마. 이분은 내가 오래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온 변호사 선생님이시다. 명숙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김동수입니다. 진호와 선영, 준우와 은지가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선영은 그것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유언장 작업하시려는 거구나.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숙님의 의뢰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먼저 서명숙님께서는 본인 사후 지금 이 다세대 주택 건물을 큰 아드님이신 성진호님 앞으로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류화되어 공증이 되어 있으며 서명숙님 사후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선영과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예상대로 이 집을 주기로 하신 걸 확실히 하는 자리였던 거죠.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명숙님께서는 강남에 소재한 상가 건물 5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네. 진호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선영의 얼굴에서도 혈색이 사라졌어요. 강남의 건물 5채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어머니, 강남의 건물이요? 준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초동 1채, 역삼동 2채, 논현동 1채, 청담동 1채입니다. 모두 상가 건물이고요. 변호사는 각 건물의 주소와 규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지나가듯 말했던 다른 재산이라는 게 이런 규모일 줄 상상도 못했던지라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5채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지를 봤습니다. 막내 며느리 최은지 님 앞으로 신탁되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지가 변호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신탁이 뭐죠? 은지의 목소리는 순수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게 맞았어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신탁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두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김은지 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건물들이 지금 제 거라는 말씀이세요? 은지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법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김은지 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남 건물 5채가 모두 다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전부 다. 재수 씨 명의라고요? 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강남에 건물을 5채나 갖고 계셨어요? 형은 알고 있었어?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형에게 물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도 전혀 몰랐다는 뜻이었죠. 선영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애쓴 것들, 비싼 선물들을 사들고 온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탁은 이미 1달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달 전이요?
진호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한 달 전이면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시고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돌보겠다며 이사 들어오고 한 이후였죠. 시기가 가늠되자 진호는 바로 동생 부부를 노려봤어요. 이럴 줄 알았지. 준우, 너 어머니 재산 노리고 재수 씨 회사도 그만두고 여기 들어와서 어머니께 살랑거리며 지냈던 거냐? 아니, 형. 나도 몰랐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 집 형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봤잖아. 준우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진호와 선영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죠. 선영도 화가 단단히 나서는 말했어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여우였네. 어머니 강남에 건물 있으신 건 또 어떻게 알고.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돌본다는 게 말이나 돼? 세상에 우린 그것도 모르고. 어디 그것뿐이야?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며 착한 척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어. 준호까지 거들자 준우는 억울함에 아내 은지를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그건 형이랑 형수님이 어머니 모실 수 없다고 해서 은지가 결정한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다시 세 사람을 봤어요. 선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은지의 표정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동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는 척도 정도껏 해. 형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로 몰랐는데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계산적인 거라고 오해받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그런 재산이 있는지도 그게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내 말 들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봤어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투자했다. 재개발 지역을 보는 눈이 있었고 경매로도 몇 채 낙찰받았지. 명숙 할머니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그 돈으로 계속 부동산을 모았다. 강남 건물들도 그렇게 모은 거다. 어머니, 준우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명숙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재산을 숨기고 살았는지 아니?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명숙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이 풍족해지면 사람은 나태해지고 성실함을 잃더구나. 그래서 너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성실함은 한순간에 얻을 수 없는 거거든. 어머니, 그래도. 선영이 무언가 반론하려 했지만 준호가 만류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은지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할 말을 잃었죠.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류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속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명숙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자신들은 이 낡은 다세대 주택 하나를 달랑 받았고, 그것도 심지어 시어머니 사후에 받을 몫이었죠. 그런데 동선에는 이미 강남 상가 건물 5채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차별이라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강남에 건물 5채나 갖고 계시면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진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왜 아무것도 모르게 하셨어요? 이러실 수는 없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장남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자신을 제쳐두고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장남이라고 해서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이 은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낡은 다세대나 받고 동선에는 강남 건물 5채를 받는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님한테 잘해드렸는데. 형님.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선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아니에요, 형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가 은지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지난번에 우리한테 집 준다고 하실 때도 재수 씨는 조용하더니만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은지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믿지 않았어요. 이미 아까부터 은지는 몰랐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여기 들어와 산 거였어. 강남 건물 어머님한테 있는 거 알고 잘 보이려고. 형님, 그런 게 아니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은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억울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또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들어온 거였어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도 불편하다 하시고 요양원은 형님이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정한 거였다고요. 명숙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존재감은 거실을 압도했어요. 다들 조용히 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진호야, 선영아. 내가 너희를 지켜봤다. 어머니. 내가 재산을 모으면서부터 계속 생각해왔다. 이 돈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누가 이 돈을 제대로 쓸 것인가? 명숙 할머니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한 게 아니다. 그냥 너희들의 모습을 지켜본 거지. 어머니, 그게 무슨. 진호가 말하려 했지만 명숙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쓰러진 날 병원에 갔을 때를 생각해봐라. 명숙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내 손을 잡고 울었고 누가 병원을 나가 부동산으로 향했는지.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말을 이었어요. 선영아, 내가 부동산 간 거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님, 재개발 이야기 물어본 것도, 건물 시세 알아본 것도, 월세 계산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일부러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험이 아니라고 했잖니.
내가 너희를 왜 시험하겠니? 명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의 행동을 지켜본 것뿐이다. 사람은 위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진호가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세요. 저는 큰아들입니다. 이 집 장남이라고요. 아들도 아닌 재수 씨 앞으로 주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큰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진호야, 내가 장남이라는 건 나도 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니? 너는 나를 보지 않았다. 너는 집을 봤어. 어머니, 너희 둘은 이 다세대 건물만 받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계산했어. 그러니 이 건물을 주겠다는 거다. 명숙 할머니는 이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를 봤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명숙 할머니가 은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밤새 손을 잡고 있었어. 퇴원하고 나서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나를 돌봐줬지. 명숙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통장 정리를 시켰을 때도 이 아이는 숫자를 보지 않았어. 돈을 쥐고도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모두 들켰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돈을 보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줄 거다. 진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자신이 정말 어머니를 걱정했던 게 아니라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건물을 줬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어머니의 말에 진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우가 조용히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지야. 준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돌본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형님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알아, 얘야. 말 안 해도 다 안다. 명숙 할머니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영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선영이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도 어머니를 한번 보고는 아내를 따라 나갔어요. 어머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거실에는 명숙 할머니와 준우 부부만 남았어요. 은지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형님과 시아주버니의 오해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준우도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의 마음과 헌신이 보답을 받은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진호 부부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은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원망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여보, 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은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정하신 거잖아. 그래도 형님네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은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 할머니가 은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은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얘야, 이리 앉아라. 은지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거 알아. 큰애네 일로. 어머님.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알지?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보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돈은 어머님 거니까요. 제 거가 아니잖아요.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얘야.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지 아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을 모으면서 많은 걸 봤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걸, 형제가 원수 되는 걸, 부모 자식 간의 법정에 서는 걸. 법정에만 서면 다행이지 칼부림까지 나더구나.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숨기고 살았어. 돈이 사람을 망가뜨릴까봐. 어머님. 하지만 너는 달랐어. 통장을 정리하면서 수천만 원을 봤어도 넌 관심도 없더구나. 명숙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때 알았지. 이 아이는 진짜구나. 이 아이는 돈이 아니라 나를 보는구나.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알아, 얘야. 다 알고 있어. 명숙 할머니가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따뜻했어요. 은지는 어릴 적 잃어버린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은지야, 정말 고마워. 준우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지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다시 가족들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변호사 없이 가족들끼리만 모였습니다. 진호와 선영이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이 한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부끄러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결정에 불만은 있었지만 많은 생각을 한 며칠이었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이었고 그걸 본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어라 할 명분조차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다들 앉아라.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다. 할머니는 한 명씩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강남 건물 5채는 은지 앞으로 이미 신탁이 끝났다. 그건 변함없다. 선영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호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다세대 건물은 진호, 내게 주겠다고 했지. 그것도 변함없다. 명숙 할머니가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 집도 소중한 거다. 비록 강남 건물에 비하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어. 진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 집 잘 지켜라. 그리고 월세도 잘 관리해서 너희 살림에 보태 써라. 이번 달부터 월세를 내 통장으로 넣어주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자신이 어머니를 걱정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이 자신에게 올까를 고민했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집만 보고 돈만 계산했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서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동서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선영이 일어나 은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뭘 한 건지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돈만 봤어. 정말 미안해. 은지가 황급히 일어나 형수를 부축했습니다. 형님,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두 며느리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고 은지의 눈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명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이리 와봐라. 은지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들 잘 관리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이 돈은 사람을 위해 쓰는 거다. 네, 어머님. 내가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라.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다.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길 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이제 준우를 봤어요. 준우야, 넌 참으로 아내를 잘 만났다. 평생 소중히 여겨야 해. 네, 어머니. 은지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도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명숙 할머니는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 막내아들과 막내며느리. 모두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너희 모두 내 자식이고 며느리들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공평하게 나눌 수 없었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봤으니까. 그리고 이번 일로 진호랑 선영이도 배운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거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가 담긴 침묵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명숙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고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얘야, 저 노을 좀 봐라. 네, 어머님. 정말 예뻐요. 그래.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저물면 좋겠구나. 명숙 할머니의 옆 얼굴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평온해 보였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 할머니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고맙다, 얘야. 그날 저녁 5식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은지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분위기는 예전과는 달랐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죠. 은지와 함께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을 본 사람은 집을 얻었고 사람을 본 사람은 삶을 얻었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3층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울목 인생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